그럼 이제 수업 시작해서 오늘은 교재 125페이지 교재로서는 5장에 해당하는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지요? 순표 5에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해가지고서는 이제 장 전체의 제목입니다. 뭐 가장 우리 잘 아는 푸신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에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러시아 문학은 시작하고 결국 러시아 문학은 이 사람으로 무언가 마침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푸시킨의 시 중에서 첫 번째 행이지요. 한국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하는 그래서는 있죠. 주목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푸시킨에 대해서는 따로 독립해가지고서는 이제 1시간 정도 정리할 겁니다. 일단은 교재 나오니까 이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푸시킨은 1823년 5월부터 1831년 10월까지 9년에 걸쳐 운문으로 된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다. 운문으로 된 소설, 뭐 지나갈 때 보면 이거 뭐 별건가 싶긴 합니다. 그러나 운문으로 된 소설, 여기 러시아어도 나와 있는 것처럼 라만 우스티하프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스티히, 요게 이제 단수가 되고 하크라고 됐으면 여기 복수 전치격이 되는 거지요. 시의 이로 표현되어 있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런 말로서 시의 형식을 빌려서 쓰여진 소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는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전체가 사실은 시입니다. 그냥 번역한 걸 우리가 읽을 때는 당연히 그냥 뭐 내용, 우리말 번역에서 내용으로 읽지만은 러시아어 자체는 이제 푸시킨이 처음 썼을 때는 작품 전체가 시예요. 근데 그 시인데 그게 아주 소설적 구성으로서 이렇게 작품이 짜여져 있다. 소설적 구성, 그게 뭐 별건가 특별한 건가? 지금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낭만주의 마지막 무렵쯤 가면은 이제 낭만주의 초기에는 시라고 하는 장르가 확실히 이제 지배적인 주도적인 장르였었고, 낭만주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소설이라고 하는 산문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또 전반부의 시만큼도 그렇게 아주 그냥 무섭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하고 소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으로 시와 소설이 구별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낭만주의 후반부 이야기하면서 자연파 과도기 거쳐 자연스럽게 19세기 후반의 리얼리즘으로, 즉 소설 시대, 소설이라고 하는 영역으로서 넘어갈 겁니다. 어쨌건 지금은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기로서는 시로서 쓰여진 소설, 그런 말. 작가의 문학적 성장과 역량이 응축된 이 작품은 오네긴과 다치아나의 사랑 이야기의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오네긴, 다치아나라고 하는 두 남녀 주인공의 멜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단은 끌고 가는 이제 기본적인 큰 이제 이야기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서 뭐냐니까 조금 특이한데도 문학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두 남녀 주인공의 연애 스토리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또 이렇지 그렇습니다. 문학의 장르, 문학 사조, 문학 작품의 이러저러한 기법 등 여러 문학에 관한 고민들이 함께 얽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문학적 사고의 고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스토리라인만 따라 읽으면 이거는 러브스토리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슬그머니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는 어떻다, 소설은 어떻고, 이 시대 문학은 어떠하고, 진정한 문학은 어떠해야 되고, 사이비 문학은 무엇이고, 문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문학 아닌 것은 또 무엇이고 등등 여러 많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학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들 작품에 함께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특이해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읽다 보면은 당연히 눈에 확 띄는 줄거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남녀 주인공의 요 멜로 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래서는 문학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 나온다 싶으면은 나도 모르게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지금 둘이 지금 사랑을 하게 될지 말게 될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받아줄지, 여자 주인공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한 상황에서 다르게 등장하는 것들은 약간 격가지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대충대충 건너뛰면서 읽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읽다 보면은 이거 아까도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계속 나오고 있네. 이 이야기 그냥 은근히 오래 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오래 이야기하네. 작가가 왜 이렇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살짝씩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 왜 쓰냐? 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풀이하듯이 언급하고 있지? 앞에는 이야기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교과지라고 생각되었었던 문학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은근히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고.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그래 머릿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따지아나가 오네긴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지. 복수 당한 거야. 오네긴 젊었을 때 까불더니만은 잘됐다. 자식 따지아나 통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을 받아주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좀 남기는 들기는 해.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그때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대로 알겠어.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작가가 푸시킨이 왜 쓰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들, 의문들, 이건 누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만한 내게서는 일단은 그리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생겨난다. 이게 아주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면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푸시킨의 문학적 성장, 스스로의 문학적 성장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31년까지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인데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분 출판하고 나중에 다 이제 연재하고 난 뒤에 모아가지고서는 다른 것처럼 출판했었습니다. 14개의 시행의 40에서 60개의 연이 담긴 8장으로 구성된 즉, 한 연은 14행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장은 40 또는 60개의 연으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14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한 연, 그 연이 40년에서 60년으로 한 장이 만들어지고, 그 장이 8개가 있다. 이게 엽기네오네기이라고 하는. 근데 들으면은 조금 양이 많을 것 같지만은 읽다 보면은 그냥 술술술 넘어갑니다. 앞부분은 되게 재미있고 특유의 그냥 아주 유쾌한 듯하면서도 밑에 있는 문체로 인해 가지고서는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딱딱하거나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술술술 넘어갑니다. 우리네 당시 러시아 문학의 상황과 문의의 사조의 문제의 일부분을 얼핏이나마 읽을 수도 있다. 다음은 예피네온에게는 3장의 11번째에서 13번째까지의 시이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14행으로 이루어진 시가 하나 통째로 주인공의 뭔가 요 기본 스토리라인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한번 볼까나요? 정열적인 작가는 때론 장엄한 양식의 자신의 문체를 덧붙이며 마치 완벽한 모델인 듯 자신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했다. 작가가 직접 만들고 사랑하는 인물은 언제나 부당한 박해를 받지만 영혼은 따뜻하고 지혜로우며 거기에다 외모까지 매력적이다. 언제나 환희에 찬 영웅은 순결한 열정의 불을 품고서 언제든 희생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끝에 가서 언제나 악은 벌을 받고 올개가는 당연히 선에게 내려졌다. 본선지가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주인공은 모든 것 다 갖춘 완벽한 이상적 주인공으로 등장해가지고서는 모든 문제, 곤란, 역경, 어려움 물리치고 다 해결한다고요. 이게 여지껏 우리가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러한 뭐 패턴, 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는 재확인하는 것을 문학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푸시킨은 마치 되돌이 이제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듯이 그렇게 일단 지금 어떻게 왔는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지성의 안개에 쌓여 도덕은 우리를 졸리게 하고 소설에 선 악이 사랑을 받아 벌써 승리하고 있다. 영국의 뮤즈의 공상소설이 러시아 어린 소녀의 꿈자리를 어지럽히고 이젠 어린 소녀의 우상이 된 것이 우울한 뱀파이어 흡혈귀거나 음울한 방랑자 벨몽스이거나 이제 요 당시 러시아에서 한창 유행했었던 18세기 영국 프랑스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이제 나쁜 남자, 악인들의 유형들, 그 주인공들 이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대이거나
있거나 크로스웨어이거나 혹은 신비로운 스보가르이다. 그래가지고서는 19세기 앞부분 푸시킨이 살았었던 그 시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이제 인기를 호응을 얻고 있었던 외국 수입 문학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이름하면서 그냥 이런 나쁜 인물들, 나쁜 주인공들이 어쩐 일인지 승리하고 아주 사람들이 나쁜 주인공을 동경하더라. 예전에는 이런 나쁜 주인공들은 처단되고 파멸되었어야 될 악한들이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선한 주인공을 이겨버리네 세상에. 그런데 그런 소설이 좋다고 또 막 열렬하게 읽고 있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이런 경우 멋진 변덕으로 존 바이런이라고 해서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지요. 러시아 낭만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숭상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낭만주의의 뭐 아이콘이라고도 아주 그냥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영국인 시인이고 멋진 변덕으로 희망 없는 에고이즘에도 음울한 낭만주의의 옷을 입혔다. 여기까지 하고 나의 친구들이요. 독자들을 말합니다. 친구라고서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도 하늘의 뜻으로 나는 시인이길 그만두고 새로운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 아폴로온의 위협도 무시하고 겸손한 산문으로 나를 낮출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 있으면 거기다가 겸손한 산문으로 나를 낮출 것이다. 메모리 긁어 놓으세요. 나는 시인이길 그만두고 라고 하는 이야기도 표시하고 그러면 고풍스러운 소설이 내 노년을 즐겁게 하리니 그 소설에서 나는 악행의 신비한 고뇌 따위를 무섭게 묘사하지 않겠다.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러저러한 외국 소설에서처럼 악인들, 악행을 아주 그냥 그로테스크하고 기기묘묘하게 묘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우 무서워해 하면서도 어떻게 될까 호기심에서 막 읽는 그런 식으로 나는 하진 않겠다고요. 그저 평범하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리니 러시아 가정의 전설을 매혹적인 사랑의 꿈을 그리고 우리네 옛날 풍습들을 진솔하고 소박하게 여러분들 러시아 독자들에게 나는 이야기하리라. 어떻게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 이런 행들이 이런 연들이 군데군데 마구마구 무대기로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 읽을 때는 아이 뭔 소리야 뜬금없이 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하면서 그냥 휙휙 스킵해요. 그러면서는 오네긴하고 다치안하고 어떻게 되어가냐 걔네들 뭐 어떻게 될까 그 부분도 막 탐독하듯이 열렬하게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쯤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네. 이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이런 부분도 조금 집중하고 읽기 시작한다고요. 집중하고 읽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조금 달리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분명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말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분명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침 뭐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의 이 부분하고서는 이거는 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구 일어난다고요. 그것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의도하고 기획해서 부시키는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어쨌건 결론 삼아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부시키는 당대의 문학 뿐만 아니라 문학이 그냥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작품을 쓰면서 작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무언가 방향에 대한 제시, 자신의 이러하겠다라고 하는 뭐 나름의 그러한 이제 의도들 같은 것을 작품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 그건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나중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툭 인트로처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시와 낭만주의 가지고서는 이제 본론 낭만주의 19세기 앞부분 이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오늘 시간이 얼마나 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36페이지 한 9페이지 정도는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재 미리 읽고 오면 훨씬 더 좋아요. 읽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 나름 표시 등등 뭐 질문처럼 생겨나는 부분들 좀 이렇게 체크해뒀다가 수업 시간에 같이 들으면은 아 여기 그렇구나. 이거 나하고 좀 다른데. 여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서는 훨씬 더 이제 좀
능동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겠지요. 수업 시간에 너무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해오면은 훨씬 더 화학작용으로서는 더 강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어낭만주의. 러시아 문학이 세계문학사에서 부각되어 때로는 세계문학사를 주도한 것은 19세기 앞부분, 바로 지금 이제 우리 살펴보고 있는 낭만주의부터이다. 17세기까지 러시아는 스크로제성 로마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듯 서구와 거의 단절된 채 자국의 독자성을 유지했다. 이제 요거는 1학기에 배웠어도 이제 중세 문학은 통상 17세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론적인 평가는 당연히 조금 배제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이게 서구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빴다, 자국의 독자성만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건 또 반드시 좋았었다, 그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일도양단 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긴 하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로서는 이런 정도로서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립적으로 기술되고 있어요. 고대 러시아 문학은 이 시기 러시아의 민족적 자긍심과 독자성을 반영하며 동시에 부추겼다. 그러기도 합니다. 반영하기도 했으면 또한 아주 강하게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있어요.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는 폴란드 등을 통해 알아놓으시옵소서. 지난 학기 수업 안 들은 학생들은 폴란드 등을 통해 서구의 문화와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17세기까지 중세 러시아는 아주 종교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강했었는데 러시아랑 가장 가까이 이제 딱 맞붙어 있다시피 했었던 러시아와는 조금 다른 이질적인 뚜렷하게 구별되는 세력으로서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오늘날의 폴란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를 통해 러시아는 동방정교라고 하는 그리스식의 기독교를 믿는 곳이었었고 폴란드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가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서유럽 많은 영역에 펼쳐져 있었던 우리 요즘 천주교 성당식의 이른바 가톨릭 세력이었었다. 그래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그리스식의 다른 기독교, 폴란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또 조금 성격이 다른 기독교를 믿다 보니 같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은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동방 기독교, 폴란드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서방 기독교로서는 조금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첨예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지향은 다른데 러시아나 폴란드나 슬라브인들이라고 하는 어떠한 인종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민족적인 배경은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같은데 일정 부분은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민감하게 쟤네들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러시아는 폴란드를 보면서 폴란드 또한 러시아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쨌건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바로 옆에 있었던 자신들과 말도 비슷하고 인종적으로도 DNA 구조도 매우 유사하며 아주 문화적인 신화적인 그러한 이제 공통 배경은 이제 한 뿔이나 다름없었던 슬라브인이었었던 폴란드를 통해서는 서구의 즉 서유럽의 세속적 문화라고 하는 것, 비종교적 문화라고 하는 것을 17세기 후반에 받아들이면서 차츰 우리라고 하는 이 러시아 말고 다른 세계가 바깥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러시아는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로써 러시아의 문학도 일정한 사조 흐름 경향을 띠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의 사조가 바로크이다. 그리고 바로크 세계를 인식하는 특정한 시각이라는 성격의 사조가 들어와 러시아 문학도 이제 변화하며 교류하는 또한 시대의 산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구와 교류하기 시작한 18세기에 이르러 러시아 문학은 서구 문학의 흐름을 습작하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지는 이제 개강 OT 이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18세기 표드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 이후 러시아 문학은 서구 문학의 흐름을 열심히 연습한다고요. 그러면서는 습작의 시대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러시아에서 문예 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시대적 정신의 맥락으로까지는 격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문예 사조들이 러시아에는
그때 서구를 바라다 보니 서구에서는 이것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서구에서는 서서히 조금씩 저물어 갔던 이른바 끝물이었어요. 끝물이었었지만은 러시아는 그러나 그때 자기들이 서구로 눈을 돌렸을 때 서구에 있었던 그것을 일단은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종의 뭐 시간적인 격차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뭐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경향으로 수입된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당대 계몽의 보급과 더불어 들어온 사조가 고전주의다. 당대라고 하는 경우는 18세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는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중세 일반 17세기 전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지금 여기는 18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18세기 이르러 러시아 문학은 서구 사조를 수입했다라고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당대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계몽의 보급과 들어온 사조가 고전주의다라고 하는 것. 시간에도 이야기되었었지요. 계몽주의, 합리주의와 긴밀한 고전주의는 질서 잡힌 우주, 아주 그냥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1도 허용하지 않는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인 위계 체계가 사회에서도 통용되고 모든 이제 분야에서도 언제나 아주 그냥 잘 짜여진 그러한 이제 정교한 체계로서 국가도 운영되고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하부 단위에서도 그대로 운영되기를 원했었던 뭐 그러한 이제 합리주의적이면서도 계몽주의적인 경향, 그게 18세기 유럽의 상황이었었습니다. 러시아도 18세기 유럽 서구화 하던 그 시기 바라본 유럽이 그렇게 황제를 중심으로 잘 짜여진 권력구조, 사회구조, 그리고 문화적인 예술적인 체계가 아주 그냥 정교하게 작동하는 그 시대의 유럽을 보면서 러시아도 그걸 일단 거의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러시아 사회도 이식시키려고 했었던 때가 18세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 세기 동안 이식시키려고 하고 19세기부터서는 이제 조금씩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서는 개량, 개선, 자기화, 체화해서는 이제 스스로에게 투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연습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19세기 앞부분에 일어나고 그게 연습을 끝마치고 이제 자기화시키기 시작한 게 그냥 단순하게 러시아화된 수용의 차원이 아니라 러시아 바깥에서 러시아보다 반발짝 앞서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서유럽에서 러시아를 볼 때도 야 쟤네들 우리보다 늦었는데 쟤네들 이제 멀쩡하다. 저런 차라리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한 게 바로 19세기 후반의 리얼리즘의 황금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전체를 사사로운 변형보다 보편적인 원칙을 창조보다 장인성을 중시하는 이 고전주의는 앞의 장에서 살펴봤듯이 사작 이야기합니다. 책의 러시아 문학의 규칙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알아놓으시옵소서. 러시아 문학의 규칙들을 제공하게 된다. 고전주의. 어쨌건 러시아도 이른바 서구식의 하드웨어를 가져와서 통째로 밀어넣으면서 뭐 좀 안 맞는 부분 당연히 있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었고 했었지만은 큰 틀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룰로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로서 글이라고 하는 걸 쓰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수 있으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국가라고 하는 가장 큰 틀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도 이제 서구식으로 알아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자기식의 방식은 있었지만은 18세기에는 자기식의 방식은 일단은 뒤로 젖혀놓고 서구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끼워 넣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규범을 확립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고전주의가 그러나 러시아 문학에 독특함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문학만의 어떠한 고유한 개성적인 자질을 부여하지는 못했었다고요. 이유는 뭐냐니까 고전주의 자체가 이른바 지역성보다는 지역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했었던 사조 자체의 영향으로 러시아적인 개별성이 등장한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원칙, 유럽적인 원칙, 기독교 문명에서의 원칙, 이제 공통 문명으로서 고대 그리스 문명, 고대 로마 문명의 후손들로서 서유럽 이제 이 문명권에서의 보편적인 원칙들을 학습하는데 훨씬 더 주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만의 어떠한 개별적인 특징, 프랑스인들, 독일인들, 스페인 사람들, 영국인들, 발트인들, 스웨덴 사람들 각각의 어떠한 독자적이면서도 민족적 개별적인 요소들은 18세기 고전주의 전 유럽에 걸쳐서 그닥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뭐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첫 번째 시는 부슈킨 직전에 바로 그러한 고전주의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1년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말했었던 거, 뭐 이제 영원한 선이 어떤 뭐 영웅 희생을 치르고도 이겨내고 마지막에서는 권선징악의 전통적인 모티브, 이제 주제론이 뭐 이제 다시금 재현되고 하는. 특히 완벽한 모델인 듯한 주인공이 보여주는 선의 고상한 승리는 때론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획일화되어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느 작품은 거의 뭐 답정력처럼 한마디로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얘 주인공이네. 뭐 얘가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얘 이길 거야.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얘는 당연히 나쁜 놈이니까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안 읽어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시대 현실과 부합하기는 어려웠었다. 고전주의는 우리의 통념 속에 여전히 문학에는 어떠한 교훈이 반드시 담겨 있으리라라고 하는 선입견을 당연히 낳았고 그걸 확대 증폭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전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질서라고 하는 국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 이걸 차라리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고전주의였었기 때문에 무언가 저항적이거나 무언가 기존의 통념에 어긋나거나 반하거나 불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고전주의에서는 당연히 배제되거나 아니면 시당초 그냥 이거는 축출되었었던 그러한 상황 어느 정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들어온 문의의 사조가 감상주의이다. 감상주의 교재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거기다가 역시 메모리 좀 긁어 놓으세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즉 고전주의라고 하는 큰 하나의 덩어리가 고전주의 그 바로 다음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큰 하나의 덩어리로 넘어감에 있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쪽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저쪽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내지는 일단은 이 특징이 많이 허물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과도적 현상, 이행기적인 모습으로서 규정하고 생각,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상주의, 센티멘털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상주의를 거치면서 고전주의에 대한 조금은 막연한 반기처럼 제기되었던 감상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성숙한 감상주의로서 낭만주의가 그 다음에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9세기 앞부분의 낭만주의가 19세기 뒷부분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다음 어떠한 이 흐름으로 넘어감에 있어서도 그냥 막연하게 낭만주의 한창 잘 나가던 낭만주의가 풀속 경착륙 주저앉아버리고 언제 그랬냐듯이 또다시 불쑥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솟아나서 득세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낭만주의 또한 마찬가지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한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변화, 전이 이 행함에 있어서 그 중간에 과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당연히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 강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파라고 하는 이제 흐름이고 그 자연파라고 하는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주도했었던 사람이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골의 성숙한 작품들에서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리얼리즘, 자연파에서 리얼리즘으로서의 자연스러우면서도 유기적인 전이가 그렇게 또 일어나고 이행되기도 합니다. 감상주의. 172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분가했던 감상주의는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러시아에 영향을 준다. 꽤 시차가 나지요. 1720년대, 18세기 후반, 하면 1780년대, 90년대 되니까 6, 70년 정도 당연히 이제 좀 차이는 납니다. 모든 지성의 안개에 쌓여 도덕은 졸리게 하기에 요게 감상주의를 그렇게 그냥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전주의 대척점의 위치에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중시하고 그 분출된 과장된 감상적 분위기 속에서 다룬다. 고전주의가 여지껏 꽉 짜인 질서, 한치의 어긋남 없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러한 고전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으로서 몰라 고전주의 다 싫어 그런 거 그냥 나 1도 그냥 신경 안 써버릴래 하고서는 그냥 거의 무조건적인 투항 반기처럼 등장했던 게 감상주의 초기의 반응이었었습니다. 안티고전주의, 포스트 고전주의의 첫 반응은 고전주의적인 이러저러한 원칙에 대해서 그냥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외면해버리다시피 하는. 그럼 뭘 그럼 주장했냐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 고전주의에서 이성이니 질서니 규칙이니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면은 그거 다 싫어. 감성, 뭔가 불규칙한 것,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지는 것, 그게 최고야. 그거 그냥 마구마구 발산할래. 하지 말라라고 너네들 얼마든지 그러겠지만은 아니야. 나는 드러낼래.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이렇게 슬프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하는 거, 이거 나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낼래. 이게 감상주의였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 오히려 감정을 더 표현하면서 감정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것, 이게 감상주의에 대해서 거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난한 농부의 딸 리사가 자신의 귀족 청년 에라스트와 사랑하지만 끝내 그 귀족 청년의 버림을 받고 슬픔에 겨워 목숨을 끊는다는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카람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레나 리사라고 하는 작품들이 지난 학기 18세기 말 19세기 초 넘어가는 감성주의 시대의 이 작품을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농사짓는 여인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며 당시로서는 뜻밖의 또 계층, 신분을 뛰어넘는 어떠한 결합의 가능성 을 최초로 이야기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농사꾼 처녀가 귀족 청년과 신분사회, 귀족, 평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회에서 계층을 뛰어넘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기 불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 결론은 비극적으로 당연히 예정된 비극으로서 끝이 납니다. 귀족 이 농사꾼 처녀 아가씨는 버림받고 결국 그 아가씨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살펴야 될 늙은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에 몸을 던져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그러나 그 결말이 시사하듯 지나치게 사사로운 감정의 목숨을 끊는 감상성도 보여준다. 어린 소녀의 꿈자리를 사납게 해 소녀의 우상이나 되는 공상소설. 이게 바로 18세기의 감상성, 감상주의, 그리고 이제 푸시킨이 읽었던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감상성을 전하는 문체 역시 때로는 지나칠 만큼 감성적이고 조금은 심파적인 느낌 당연히 듭니다. 무엇보다도 자주 리사의 그 가레나 리사의 애처로운 운명에 대한 환상이 시모노프 수도원의 담벼락으로 나를 이끈다. 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한 천농사꾼 아가씨가 귀족 청년과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은 청년에게 배신받고 슬픔에 겨워서 여기서 몸을 던져가지고서는 죽었대요. 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상에나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라고 기록하듯이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문학작품 내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중개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작품에서는 그냥 1인칭 시점처럼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대신해 줍니다. 나는 나의 가슴을 뒤흔들고 나로 하여금 유약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주제를 사랑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리자는 길 위에 있었다. 그녀의 처지를 어떻게 글로 쓸 수가 있단 말인가. 그이가 날 쫓아내더니 어떻게 그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단 말인가. 나는 파멸했다. 큰 다음표 안에 있으니까 요 나는 리자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그녀의 생각이고 3인칭으로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그녀의 감정이다. 라고서는 이제 1인칭 작품에서 전달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3인칭 작품 이제 들었던 인물로서 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미사여구 몹시 감상적인 화려한 문체 그런 것이 곧 문학일 수는 없다. 뭔가 문학의 한 부분 일정 정도 이제 영역에서 일정 정도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문학을 조금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통할 수 있음직한 보편적인 요소로서는 작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렴풋하게는 사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문투는 자칫 천하고 비속해질 수 있다. 러시아에서 감상주의는 이후 낭만주의 발전을 촉발했다는 의의를 지니나 지나치게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중시하는 한계를 지녀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는 러시아 민족적 성향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요건 이제 요 저자의 약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는 살짝 유보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게다가 문학의 그 규범들이 자생적인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여된 질서이기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미 제대로 고착되어 굳어버린 외국의 사조들이 러시아에 수입되어 되살아나 생생한 러시아적인 실천적인 사유가 된 것은 아직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18세기 이야기하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가지고서는 낭만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 이제 전사를 짧게 정리하고 있네요. 19세기 접어들면서 이런 습작의 기간은 창조의 시간으로 바뀐다. 이제 18세기까지는 17세기 중세 시대에는 뭔가 자기들의 것에 침잠하고 있었고 18세기 표드로 대제 이제 17세기 말 폴란드 통해서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바깥 외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인식했고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외부와의 본격적 접촉을 위해서 문호를 확연하게 개방했고 그렇게 해서 밀려 들어오는 남의 것들을 열심히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열심히 수용한 100년쯤이 지나고 나서부터서는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서는 이제 수용만 하던 것에서 조금씩 자각하고 뭔가 걔네들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전개된 낭만주의. 이때부터 20세기 초 1917년 러시아 혁명 이때까지 사실상 19세기 전체 러시아는 언제나 무엇인가 우리 같은 것, 무엇인가 우리적인 것은 무엇일까? 슈도도 스와요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의 것, 그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했었던 모색의 시도였었습니다. 그린카라고 하는 사람의 오페라 루슬랑과 루드빌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쯤에 신호탄처럼 쏘아 올린 하나의 표식일 수도 있어요. 이때 주요한 흐름이 낭만주의다. 물론 낭만주의의 역사의 초기에는 역시 서구로부터 수입된다. 지난 시간에 프린트 있었지요. 이제 1770년대, 1780년대 독일로부터의 질풍노도 슈트루먼트 드랑이라고 하는 독일로부터서의 이제 낭만주의적인 흐름이 러시아에도 밀려 들어와서 러시아에서도 자극 영향 받듯이 역시 독일에는 또 이렇게 또 막 표현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네. 독일로부터 넘쳐나기 시작한 그러한 낭만주의적 흐름이 러시아의 첫 파장으로 다가온 게 방금 보았었던 그람진의 아레나 리저였고 그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들뜬 기운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낭만주의 그렇게 된다. 하지만 위에 부슈킨의 시가 말하듯 옆에 논행에서 우리 읽었던 서구식 특히 바이런식의 낭만주의는 러시아에서는 곧 희망 없는 에고이즘이고 음울한 낭만주의이다. 뭔가 서유럽인들의 낭만주의는 러시아적인 낭만주의와는 또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슈킨 낭만주의를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었고 낭만주의 대표인물이라고 하는 부슈킨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슈킨 그 자신 역시 서구로부터의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로부터의 낭만주의를 본인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전파하기 시작했으나 시간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 또한 서구식 낭만주의는 우리 러시아식 낭만주의랑은 조금 맞지 않잖아. 우리는 우리식의 낭만주의가 필요하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식의 낭만주의 그걸 만들어내려고 매우 애썼던 사람이 당연히 푸시킨이었습니다. 현실과 시대를 오만하게 파괴하고 자기 자신 속으로 끝없이 침잠하는 반항의 낭만주의가 서구적인 낭만주의, 곧 러시아의 진정한 낭만주의가 되지는 않았었다. 인요한 씨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을 수 있듯이 겸손한 평범함으로부터 러시아 문학의 황금시대가 열린다. 바로 그 황금시대는 먼저 낭만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낭만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적인 파토스, 어떠한 정서적인 상태가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낭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에서는 낭만주의 이야기하면서 낭만주의는 사실 낭만성으로 출발해서 낭만성으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낭만성 그건 뭘까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낭만성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성, 낭만적 파토스 같은 표현입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면서 할게요. 졸리지요? 졸리잖아요. 괜찮습니다. 졸려가지고서 나도 뭐 눈꺼풀이 그냥 막 가물가물 하는구만.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열심히 잘 들으시옵소서. 낭만적 파토스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꿈에서 나온다.
지금보다 뭔가 더 나은 다른 어떤 바를 바라는 꿈은 그래서 지금 이곳이 불완전하고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점을 역으로 사실상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가 해피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고 덜나없이 행복하면은 꿈 따위는 없어요. 지금 이게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이라고 바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바람과 기대는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불만스러운 지금 현재의 실제 세계와 그 세계, 불만스러운 실제 세계를 넘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이상적 세계로 나뉜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뭐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즉에 다 생각해 보았을 그 내용. 역시 낭만주의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낭만주의는 이런 낭만적 파토스가 존재하는 꿈, 그리고 무엇인가 더 나은 어떤 다른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꿈, 이러한 낭만적 파토스가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경향으로 정착된 문학적인 흐름, 그게 바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한 명 한 명씩 삶에서 가장 낭만적이었던 순간, 삶에서 가장 낭만적인 순간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떠한 곳을 아주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 그 순간을 회상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면 회상하면서 그 순간을 다시금 재현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으로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낭만주의에서 가장 낭만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여행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 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뭔가 낯선 다른 엑조틱한 곳으로 훌쩍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어떠한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바람, 곧 욕망이 언제나 완벽하게 충족될 수 없기에 이 꿈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하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을 것 같았었어요. 그게 충족되고 나면은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 그것보다 조금 더라고 하는 게 시간 지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뇌리에서 이제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또 이제 지금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것만 되더라도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었고 그게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누리고 있었던 행복, 과거에 염원했었던 이상이 충족되면은 이거는 실제로서 고착화되면서 이거는 또다시 시간 지나면서는 불만족스러운 지금 이곳으로서 격화되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한마디로서 얼마든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그렇게 낭만주의의 핵심은 이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고 하면은 이상세계를 향한 지향 그 자체의 낭만주의의 핵심이 있다라고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보자고 하면은 낭만주의의 핵심은 이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에 있는 것이다. 뭔가 이상적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상적 세계로 닿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낭만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률의 고독한 항해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유행가를 뮤직비디오와 함께 가사와 함께 보시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독한 이상세계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가요. 이상세계는. 함께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상을 나눈다는 말이고 이상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한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아이디얼한 곳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모, 형제, 아무리 가까운 연인이라도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할 수는 없어요. 이상은 그냥 한 명은 내게만 허락되어 있고 나만이 꿈꾸는 그 어떤 것으로서 이상. 그러니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항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무엇인가 어디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그 지향을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형태화시켜내고 있는 것이 항해라고 했을 때 망망대해에서 나 혼자 어디론가
나만의 바로 그 이상향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인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고독, 존재하지는 않으나 존재할 거야라고 나는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과정 그 자체, 줄여 말하면은 그게 낭만주의. 그걸 이른바 시대적인 정신으로서는 삼고 그러한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나의 어떠한 아주 고독한 나의 나만의 혼자의 투쟁, 그걸 글로서 표현하고 있으면은 낭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적인, 그리고 결국은 공극의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때문에 낭만 때문에 낭만주의적인 사고는 언제나 항상 움직임 속에 존재한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낭만주의는 따라서 어쩌면은 생성, 변화, 정렬, 충동 등의 유동성을 함축하는 미학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18세기의 고전주의는 고정에 되어 있었고 완성된 것을 찬양하는 것, 그게 18세기의 낭만주의였다고, 고전주의였다고 하면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인 경향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낭만주의는 그러지 않았었다고. 인과적이고 순차적인 전개와는 다른 이러한 움직임의 공간적 속성은 시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메모리 긁어 놓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해 안 되겠지요? 이해 안 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옵소서. 움직임의 공간적 속성은 시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움직임이라고 하는 공간적 속성, 시의 사유와 맞닿아 있고, 그래서 낭만주의 대표 장르가 서정시인 것이다. 뭐 말이냐? 다음은 불균의 시이다. 철창 너머 축축한 감옥에 앉아있다. 자유를 잃고 사육된 어린 독수리. 나의 슬픈 동지가 날개를 흔들며 창 밑에서 피 묻은 먹이를 쪼은다. 독수리가 마음껏 날아야 되는데 우리에 갇혀서는 사람이 주는 먹이를 쪼아 먹으면서 그렇게 있다고요. 먹이를 쪼다가 사람이 던져준 내던지고 창밖을 바라본다. 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독수리도 당연히 문득 생각했나 봅니다. 마치 독수리를 바라보는 나라고 하는 서정적 자아는 따로 있어요. 이제 서정적 자아가 어떤 사람이 당연히 부시킨이겠지만은 이제 요 창살에 갇혀 있는 독수리를 보다가 문득 저놈이 나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독수리를 보는데 독수리도 나의 그런 생각을 읽고 통했는지 문득 사람이 주어서 먹이 먹던 거 툭 던져버리고 나를 보면서 어쩌면 저 독수리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이지만은 그렇게 눈빛으로 교감이 되나 봅니다. 눈길과 울음으로 나를 불러 말하려 한다. 독수리는 당연히 말은 못하지요. 그러니 뭔가 그런 강렬한 눈빛, 울음으로써 나에게 뭔가 자신의 어떠한 그런 걸 전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요, 이제는 그만. 우리 자유로운 새 함께 날아요. 이건 독수리의 말이겠지요. 독수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큰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서는 독수리가 내게 말하려는 내용으로서 시에서 전달하지만은 사실상은 독수리 이제 쇠창살에 갇힌 그 독수리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독수리가 나를 말하는 독수리의 생각인 것처럼 투영시켜서 간접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우린 자유로운 새이지 않느냐. 비유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지 않느냐. 함께 날아보자꾸나. 함께 어디든 떠나보자꾸나. 우리의 이상을 찾아서 먹구름 뒤로 산이 하얗게 보이는 그곳으로, 바다 끝 파란 그곳으로, 바람 그리고 나만이 거니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 우리는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 이게 낭만주의의 정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뭔가 그곳으로 찾아 떠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향
이라고 하는 유토피아란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 토피아, 토포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비롯한 거라고 하지요. 장소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적 개념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상으로 품고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떠나려는 낭만주의자들의 심리.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의 심리는 자신의 어떠한 단발맛적인 위치처럼 툭툭 자기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렇게 단발맛적인 외침으로 자기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시이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렵지만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공간이라고 하는 요 개념 기준에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금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사옵나이다. pushkin의 수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즈닉이라고 해서 러시아로 말하지요. 우즈닉이라고 러시아로 말하고,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보통 죄수라고 하면은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서는 프리스토프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수인 우즈닉이라고 하는 우스키, 좁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좁은 장소, 즉 너르게 활보하는 장소가 아닌 마치 그 사람을 유폐, 격리, 감금시키기 위한 장소로서 감옥, 그 좁은 장소에 갇혀있는, 자유를 잃고 아주 좁은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좁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뜻에서 우즈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것 또한 낭만주의적인 심히 공간적인 개념, 좁은 곳에 있는 사람, 평소 일반적인 넓은 장소가 아닌, 광장이 아닌 좁은 곳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시가 무엇보다 낭만주의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움직임은 공간적인 것이며, 공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pushkin의 시를 일단 한 편은 가장 그러한 생각을 대표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 한 편을 예시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살짝 돌려서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착착착 빌드업 해나가는 중이에요. 고대 러시아의 작은 현악기 리라의 근원을 두는 서정시 리릭, 서정적이다라고 하는 말, 리릭이라고 하는 말, 요 리릭은 고대 러시아의 뜯으면서 노래를 할 때 반주처럼 연주하던 그 악기 리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곧 음악이다. 메모리 긁어 넣으세요. 시는 음악이에요. 러시아어 배울 때 여러분들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구다레니에잖아요. 강세. 강세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단어 발음이 달라지고, 단어 발음이 다르면은 말하는 나도 구다레니 액센트 잘 모를 때는 말하는 나도 내가 지금 맞게 말하고 있냐 자신 없고, 내가 자신 없이 말한 단어는 여지없이 러시아 사람 그 단어 못 알아듣습니다. 나 분명히 이 말 했는데 걔는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사람이 말한 그 단어를 구다레니에가 자신이 없으면은 나는 역시 못 알아듣습니다. 눈으로는 사실은 보았던 단어입니다. 강세를 비롯해서는 강세에 따라서 모음의 이른바 리둑시아라고 하는 모음 약화가 다르게 일어나면서 소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되네요. 액센트 위치 또한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는 잘 들어 놓으시옵소서. 인도 유럽어, 즉 서구 화자들에게 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양악 1학기 문학사 1 하면서 인도 유럽어 화자인 서유럽 사람들에게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라고 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시는 곧 리라, 시는 곧, 시는 뭐다? 소리예요. 인도 유럽어 인도 유럽어 화자인 서유럽어 네이티브들에게 시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 들어서 기분 좋은 소리예요. 아주 유포닉한. 아, 이 소리 기분 좋네.
라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음성적인 비슷한 동질을 한 이제 부분들이 일정한 곳에서 반복되거나 아분 라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강세가 일정한 그 간격을 두고 이제 존재해서는 당연히 글을 읽다 보면은 오르고 내리막하는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귀에 듣기 좋은 어떠한 청각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 이게 인도 유럽어 화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스웨덴어, 덴마크,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모든 인도 유럽어의 화자들에게 그 인도 유럽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소리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소리가 기본이고 그 소리의 의미가 얹어질 때 너무 찌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시라고 작품으로서 시라고 받아들인다. 한국어는 매우 불행하게도 음성적인 자질이 사실상 매우 약한 언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액센트는 없어요. 즉 단어의 액센트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 문학사라고 말하거든. 러시아 문학사라고 말하고 러시아 문학사라고 말하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이지 사실은 그냥 러시아 문학사라고 말하는 그 자체로서는 충분히 의미 전달되고 아무런 변별적인 자질을 가져올 수 없어요. 한국어에서 단어 차원에서 음성적 변별적 자질을 가져오는 것은 장단입니다. 길고 짧은 소리에 눈에서 눈이 나면은 이것은 눈물인가 눈물인가 뭐 이런 식의 그냥 이제 말장난 정도에서 뭐 이런 식으로서 이제 장단 정도가 음성적인 자질로서 한국어에서 구별시켜주는 한국어에서는 억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억양만으로서 글로 쓰여진 시를 또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정리하자고 하면은 한국어 화자인 우리에게 언어의 음성적 측면이 한국어 자체가 매우 발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도 유럽어의 시를 들을 때 번역한 뜻으로서 의미만 이해하지만 사실상 인도 유럽어 네이티브에게 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도 마지막도 소리예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마구마구 증명해 주는 게 서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노래 부를 때 반주에 이제 노래 부를 때 멜로디에 맞추어서 씹던 가사 그게 결국은 시라고 할 정도로 시라고 하는 것은 음성, 소리, 음성, 음악적 특질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링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트밀라의 서곡을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무언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가장 본원적인 특징은 소리에서 자극합니다. 조금 있으면 기회가 되고 경우가 돼서 다 러시아든 외국이든 어디든 나가보세요. 처음에 가면 한 달, 두 달은 재미있고 즐겁고 해피하고 합니다. 세 달, 네 달, 다섯 달쯤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고 힘들어지고 처음에 보지 못했던 어떠한 안 좋은 점들 등등이 이제 마구마구 눈에 띄어지고 부딪히면서 슬그머니 이 생활이 마냥 좋지만은 않게 돼요.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설레던 그러한 마음도 살 가라앉고 그럴 때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에서 아리랑 플래시몹 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면서 치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민족적이다 할 수 있을 피의 DNA로서 전해지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소리예요. 그래서 민요라고 하는 것이 악보도 없이 그냥 입으로 전해져서 수천 년, 수백 년을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그러한 민요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하는 어떠한 공유하는 감정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따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보편적인 것이 아닌 무언가 러시아적인 것, 우리만의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음성이고 음악이에요.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융성할 수 있었고 무언가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 러시아적인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우리 음악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열렬하게 활동했었고, 마찬가지로 음악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언어의 음성적 측면을 강하게 활용해서 무언가 역시 우리만의 어떠한 공통된 정서를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또 다른 무리들, 글로 쓰는 사람들. 글로 쓰는 사람들이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리에 기반하고 소리로 완성되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통의 감정, 그걸 드러내려고 매우 애를 썼다. 그래서 말하자고 하면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 낭만주의라고 하는 19세기 앞부분 유럽 공통 문명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러시아도 참가하겠다. 이제 우리 러시아도 유럽적이라고 할 수 있을 이 전체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유럽적이라고 할 수 있을 이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러시아적인 것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 즉 소리로서 작업하는 사람들, 음악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에 강하게 기대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작업할 수 있는 문학하는 사람들. 이 바로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정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던 것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다음 금요일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은 그 뒤에 요 어디까지냐 137페이지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